아빠, 저기 있는 아줌마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6살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가 한 남자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3년 전 화재로 아내를 잃고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CEO 준호. 그는 아들과 함께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노숙자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죽은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내에게만 선물했던 특별한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을 잃은 채 이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 하지만 그녀의 모든 습관과 행동이 죽은 아내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준호가 파헤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테크 기업을 이끌던 CEO였지만 지금은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3년 전 끔찍한 화재 사고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 서연을 잃었고 저 역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6살 아들 준우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밤 아내가 그리워서 잠들기 힘들었고 준우 역시 엄마를 그리워하며 일찍 철이 들어버렸죠. 하지만 어느 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우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한 여인을 가리키며 소리쳤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12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온통 반짝이는 장식들로 가득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준호는 6살 아들 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리키며 떠들어댔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빠, 저기 장난감 가게 가자. 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대답하기 힘들었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팠거든요. 준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테크 기업 바이오넥스트의 CEO였습니다. 겨우 35살의 나이에 회사를 이끄는 젊은 사업가였죠. 하지만 3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회사 연구소에서 갑자기 일어난 화재.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사라진 아내 서연. 준호야, 오늘 밤에 회사에 갈 거야. 중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해. 서연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때 준호가 말렸더라면, 함께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매일 밤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화재로 준호도 크게 다쳤어요.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서연의 시신은 너무 심하게 타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죠. 장례식 내내 준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때 겨우 3살이었어요. 엄마가 왜 안 오는지 매일 물어봤죠.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준호는 매번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준호는 더 이상 엄마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챈 거였어요. 6살 아이가 이미 어른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 괜찮아?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우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응, 괜찮아. 우리 준우 때문에 아빠는 항상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우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서연이 없는 빈집은 너무 차갑고 쓸쓸했죠.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도 큰 집도 많은 돈도 서연을 되돌려주지는 못했거든요. 준우만이 준우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빠, 저기 봐.
갑자기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골목 어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기 앉아있는 아줌마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준우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휠체어 손잡이를 놓칠 뻔했어요. 준우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우는 계속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맞아. 준우는 마지못해 준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골목 어귀에 낡은 담요를 두르고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때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준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서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갸름한 턱선, 오똑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안 돼. 말이 안 돼. 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죽었어요. 3년 전에 화재로 죽었다고요.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망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인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어요.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목걸이를 준호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특별 제작 목걸이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준우가 갑자기 준호의 손을 놓고 여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야, 안 돼. 준우가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여인 앞에 서 있었어요.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바라봤죠. 준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서연과 똑같았어요. 깊고 따뜻한, 하지만 지금은 혼란스럽고 두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누구세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마저 서연과 똑같았어요. 준우는 휠체어를 급하게 움직여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준우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여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말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인도 준호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인의 목소리는 힘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이미영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그녀의 모든 것이 서연을 떠올리게 했어요. 아줌마, 우리 엄마 같아요. 준우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영은 아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서연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함께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미영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준우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괜찮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준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서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향하면서 준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서연이라면?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카페에 앉은 이미영은 따뜻한 커피를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그 모습조차 서연과 똑같았어요. 정말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깨어났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미영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병원에 가보셨나요? 갈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준호는 이미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혹시 저희 집에서 잠깐 쉬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병원도 가보시고. 이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준호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는 이 여인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준우가 갑자기 이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우리 집에 가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미영은 준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미영은 준호의 집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는 계속 이미영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모든 것이 서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손짓, 말투, 심지어 무의식적인 습관까지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군요. 들어가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준호는 이미영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영이 거실 소파 중에서도 서연이 항상 앉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은 거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 향기가 좋네요. 제스민 향인가요? 이미영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향이 제스민이었거든요. 혹시 제스민을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향을 맡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서연은 분명히 죽었는데요. 그날 밤 준호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이미영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준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어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요? 아침에 깨어나면 이미영은 사라지고 없을까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그녀의 기억을 되찾게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이미영이 정말 서연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까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타고 이미영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그녀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잠든 모습까지도 서연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일찍 일어났네요. 준우가 졸린 눈으로 나타났어요. 아이는 어젯밤부터 들뜬 상태였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아줌마는 아직 자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 준우는 조용히 이미영의 방 쪽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아줌마가 정말 엄마 같지 않아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시간 후 이미영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정말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준호는 이미영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영이 커피에 설탕을 넣는 모습이 서연과 똑같았던 겁니다. 설탕을 정확히 2번 넣고 스푼으로 시계 방향으로 3번 젓는 습관까지도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커피를 자주 마시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서연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이미영에게 제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억상실에 대해 상담받으시고. 이미영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병원은 싫어요. 왠지 무서워요. 왜요? 모르겠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차가운 방에서 아픈 주사를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영이 말한 것은 구체적인 기억의 조각 같았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몸이 먼저 무서워해요. 준호는 더 이상 억지로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기억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오후에 준호는 서연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자주 쓰던 향수, 그리고 결혼 전부터 써오던 일기장까지요. 이미영에게 이 물건들을 보여주면 뭔가 기억날까요? 이미영 씨, 이것들 좀 보시겠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영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건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향수를 맡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향기. 이미영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향수는 서연이 매일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준호도 그 향기만 맡으면 서연이 생각났죠. 정말요? 어떤 느낌인가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에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꼭 안아주는 것 같아요.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이미영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누구 것이에요? 제 아내 것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내요. 이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이미영이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서연이 마지막으로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이터널, 최 박사, 위험해. 이 짧은 메모를 본 순간 이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싫어요. 이거 무서워요.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머리를 감쌌어요. 차가운 방, 하얀 가운, 아픈 주사. 이미영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악몽을 되살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급하게 다가가 그녀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아니에요. 무서운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이미영은 온몸을 떨었어요. 준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한참 후에야 이미영이 진정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이터널이 뭐예요? 이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도 궁금했습니다. 그 메모를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밤 준호는 회사 컴퓨터에 접속해서 프로젝트 이터널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프로젝트가 정말 있었어요. 3년 전까지 비밀리에 진행되던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고 준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인간의 수명 연장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최인호 박사였어요. 최인호.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젝트 이터널은 서연이 죽은 바로 그날 갑자기 중단됐던 거예요. 화재 사고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준호의 머릿속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서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 연구이사인 정태호를 찾아갔습니다. 태호는 준호의 오랜 친구이자 서연과도 친했던 사람이었어요. 태호야, 너 프로젝트 이터널이라고 들어봤어? 태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3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같던데. 아, 그거? 그냥 실패한 연구야. 별거 아니요. 태호의 대답은 너무 성급했어요. 마치 빨리 화제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인호 박사는 어떤 사람이었어? 모르겠어. 나도 잘 몰라. 태호는 계속 회피하려 했어요. 준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호야, 혹시 서연이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 그 순간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서연이는 사고로 죽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무슨 이상한 일? 태호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태호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에게 이미영의 존재를 알리는 건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이미영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정태호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미영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들으니까 왠지 불안해져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나쁜 느낌이 들어요.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이미영은 분명 서연이고 3년 전 그날 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태호가 그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혼자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강민수라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전직 경찰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3년 전 화재 사건을 다시 조사해 주세요. 준호가 부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준호는 이미영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흥미롭네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나요?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이미영에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영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계속 길거리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준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조심해서 오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위험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준호는 이미영을 집에 남겨두고 민수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문을 꼼꼼히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네, 우리가 건드린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에요. 민수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 화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봤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 화재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낸 거예요. 민수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재의 시작점이 여러 곳이에요. 그리고 이 화학물질 흔적들. 전문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럼 서연이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부인의 시신이라고 확인된 그 DNA 검사 결과를 다시 조사해 봤거든요. 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작됐어요. 완전히 조작된 결과예요. 뭐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재 현장에서 나온 시신은 부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어디에? 그걸 알아내려고 더 조사했어요.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죠. 민수는 프로젝트 이터널 관련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는 수명 연장 연구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이용한 불법 실험이었어요. 자료를 보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실험했어요. 부인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최인호 박사가 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그리고 내부에 협력자가 있었어요. 협력자요? 네. 부인의 일정과 행동을 누군가 알려줬어야 해요. 가까운 사람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준호는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수상한 반응들이 이제 이해됐어요. 정태호요? 맞아요. 정태호가 최인호 박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민수가 보여준 사진에는 태호와 최인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더 있어요. 정태호는 예전부터 부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질투와 욕심이 이런 일을 만든 거죠. 준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태호의 배신, 서연의 실종, 그리고 조작된 죽음까지. 그럼 서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걸 찾아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이들은 이미 우리를 눈치챘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이상해요. 검은 차 2대가 건물을 감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빨리 나가야 해요. 뒷문으로요. 민수는 서둘러 중요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준호도 급하게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건물 앞으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늦었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비상 통로가 하나 있어요. 따라오세요. 민수는 준호를 데리고 좁은 통로로 향했어요. 휠체어로는 움직이기 힘든 곳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민수가 준호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소리쳤어요. 간신히 건물 밖으로 나와서 민수의 차에 탔습니다. 준호는 숨이 차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그리고 부인을 찾아야 해요. 민수는 차를 급하게 몰았습니다. 뒤에서 검은 차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들이 누구예요? 최인호 박사의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낸 것 같아요. 한참을 달린 후에야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민수는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인호 박사의 연구소를 찾아야 해요. 부인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어요. 서울 외곽에 버려진 화학 공장이 하나 있어요. 최인호 박사가 그곳을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확실해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준호는 결심했어요. 위험하더라도 가봐야 했습니다. 언제 갈까요? 오늘 밤이에요. 낮에는 너무 위험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미영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정말 서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을 찾으러 갈 거예요.
이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도 가야 해요. 당신의 진짜 기억을 찾아야 해요. 저도 함께 갈래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제 기억이에요. 제가 직접 봐야 떠오를 수도 있어요. 준호는 고민했어요. 이미영의 말도 맞았지만 위험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 말을 꼭 들어야 해요.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10시 준호와 이미영은 민수와 함께 화학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저기에요. 민수가 큰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버려진 곳 같았어요. 정말 여기에 사람이 있을까요?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어요. 다행히 경비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화학약품 냄새 같았습니다. 여기 어디선가 들어본 냄새예요. 이미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하지만 몸이 무서워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기 뭔가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앞장섰습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조용히 움직였어요. 지하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각 방마다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있었어요. 실험실이에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몇 개의 방에는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제가 있던 곳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조금씩요. 차가운 침대, 아픈 주사,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 이미영은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3년간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여기까지 와?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인호 박사였어요. 드디어 만났군요. 최인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어요. 당신이 최인호 박사군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최인호는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는 이미영을 보호하려고 휠체어를 그녀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내라고요? 이 여자는 이제 제 작품이에요. 완벽한 실험체죠. 준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휠체어를 힘껏 밀어 최인호에게 돌진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됐어요. 준호의 휠체어가 최인호에게 부딪혔습니다. 최인호는 비틀거리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이 자식이. 최인호가 소리치며 준호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달려와서 최인호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벌써 늦었어. 최인호가 웃으며 벽에 있는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이 10분 후에 폭발해요. 모든 증거와 함께 말이죠. 이미영이 무서워하며 준호에게 달려왔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민수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인호가 출구를 막고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호가 나타났어요. 준호야, 이제 끝이야. 태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호야, 너까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 이런 짓을? 서연이를 사랑했거든. 내가 아니라 내가 그녀와 함께해야 했어. 태호의 눈에는 비뚤어진 집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서연이를 이런 곳에?
처음에는 그냥 넘겨주려고 했어. 하지만 최 박사가 더 좋은 제안을 했거든. 준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자였다니. 절대 용서 안 해. 준호가 휠체어를 힘껏 밀어 태호에게 돌진했어요. 태호는 당황하며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바로 그 순간 이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정태호, 나 기억해? 태호가 깜짝 놀라며 이미영을 바라봤어요. 서연이? 내가 나한테 한 짓 다 기억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이런 곳에 팔았는지. 이미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가 잠깐 당황한 사이 민수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총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격렬한 몸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폭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최인호는 이미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함께 나가요. 저기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영이 실험실 안쪽을 가리켰어요. 아직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구할 수는 없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해요.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 여성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요.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영과 민수가 함께 여성을 부축해서 나왔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급하게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엎드려요. 모두 바닥에 엎드렸어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소음이 멈췄어요. 네 사람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민수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미리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한 거예요. 최인호와 태호는 곧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러 건의 범죄로 긴 형을 받게 될 거였어요. 구급차가 와서 구출된 여성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미영은 준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호도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달 후, 이미영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기억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트라우마는 있지만 치료하면 나아질 거예요. 이미영은 이제 자신이 서연이라는 것을 완전히 기억해냈어요. 준호와의 결혼, 준호의 탄생, 그리고 그 끔찍했던 3년간의 일들까지 모두요. 준호야, 미안해. 그동안 기억하지 못해서.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준호는 엄마가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 맞죠? 응, 정말 엄마야. 우리 준호 많이 보고 싶었어. 서연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는 바이오넥스트 CEO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회사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가족이 더 중요해요. 준호의 결정을 서연이 지지해줬어요. 당신이 옳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법정에서 최인호는 무기징역을, 태호는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민수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연이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악한 일들을 막을 수 있어서요. 6개월 후 준호 가족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건강해졌어요.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를 차렸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서연의 뜻을 적극 지지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아이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영웅이야.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거야. 어느 따뜻한 봄날, 준우는 정원에서 서연과 준우가 꽃을 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3년 전만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여보, 뭘 그렇게 봐요? 서연이 흙이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죠. 준우가 뛰어와서 준호의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 내가 꽃 많이 심었어. 그래, 우리 준우가 정말 잘했네. 준우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휠체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켜낸 용기의 상징이었어요. 아빠, 그때 저기 있는 아줌마가 엄마 같다고 한 거 기억해요? 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물론 기억하지. 내가 엄마를 찾아준 거야. 정말요? 응, 우리 준우가 엄마를 찾아준 거야. 서연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영웅이네. 준우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맞아, 우리 모두 영웅이야. 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죠?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과 준우가 있어서요. 저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준우는 두 부모 사이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죠? 그럼 우리 세 가족이 계속 함께 살 거야. 준우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도 꽃 심을 거야.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바다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되어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준우의 순수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용기가 가족을 되찾게 해줬죠. 이제 그들에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아들의 순수한 한마디가 기적 같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거대한 음모 앞에서도 준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라는 신체적 한계도 위험한 상황도 그를 막을 수 없었죠.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준우의 순수한 관찰력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실을 찾기 위한 용기와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